최신 병약이라는 제목으로 내주시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성호병원 급성암 체크상 의사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수술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니셔서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프로시저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 자체가 원래 크게 변한 수술이 아니고 또 예전부터 해왔던 수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ATA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이 되면서 수술 범위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수술의 익스텐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많이 시행했지만 미니멈 액세스 사이드 서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갑상선암 수술할 때 조금 더 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라우포이트 뉴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긴 하지만 토탈하고 로벡토미는 여전히 내과 선생님들하고 외과 선생님들하고의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탈사이렉토미 주장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TC가 멀티센트릭한 게 많고, 디지 스페시픽 서바이벌이 토탈할 경우에 좋아지고, 로컬 리커런스가 적고, 그다음에 아이오다인 세라피가 가능하고, 사이로글로불린이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서베일런스 하기가 편하고 좋고,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모빌리티가 로벡토미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 환자 로벡토미를 이니셜로 그렇게 했더니 수술 끝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 하이 리스크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컴플리션 사이렉토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탈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의 주장은 되게 이런 걸로 주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로벡토미 쪽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은 원래 사이렉해서 잘 클리니컬하게 인돌런트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컬타의 캔서가 발견돼도 실제로 임상적으로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로컬리저널 리커런스가 대개는 반대편 로브에 생기기 때문에 실제 다시 수술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토탈사이렉토미가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는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사이로글로빈하고 시리얼하게 사이로글로빈 있잖아요. 로벡토미에도 사이로글로빈 나오지만 시리얼하게 증가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만 봐도 팔로우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RI 세라피가 요즘 빈도가 많이 줄었는데 RI 세라피의 베네핏이 특정 하이리스크 환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득이 없다라는 게 주요 주장하시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컴플리션 사이렉토미의 비율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도 가이드라인이 바뀐 걸 보면요, 예전에 2009년도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제일 크게 바뀐 게 이제 1cm 이상은 더 이상 토탈 사이렉토미를 루틴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에서 4cm는 로벡토미가 가능하다,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거기에 있는 게 유니포크한 튜머이고, 그다음에 클리니컬하게 익스트라사일러 익스텐션과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경우, 여기서 익스트라사일러 익스텐션은 캡슐 인베이전은 솔직히 속하지 않고요. 아니면 데피니트하게 머슬 인베이전이 의심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캡슐 인베이전의 개념은 아예 요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끄트머리에 메인 추스 토탈 사이렉토미라 해서 토탈 사이렉토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좀 아주 애매모호한 문구로 좀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토탈은 언제 해야 되느냐? 4cm 이상의 튜머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캔서일 경우, 하이리스크 히스토리 있고 바이라테럴 로드일 경우, 그 다음에 코모디티가 심하게 있는 경우를 해당이, 이런 경우에 토탈 사이렉토미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뮤테이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비라프 뮤테이션 레이트 비율이 50%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80%가 가까이 되거든요. 80% 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정하고 우리나라는 토탈 사이렉토미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뮤테이션 이런 같은 이제 사이톨로지에서 진단하기 위해서 비라프 뮤테이션 검사도 많이 나가실 텐데 포지티브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토탈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제 바이라테럴 로드인 경우도 좀
라테럴 롤이 있어도 데피니트하게 비나인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로보토미만 선택하시는 선생님들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환자들한테 토탈과 로보토미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실제로 환자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환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곤 합니다. 마이크로 카시노마는요, 아예 이제 로보토미로 딱 슈둡이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써서 로보토미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메이비어라는 좀 애매모호하게 선언했는데 15년도에는 아예 로보토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된 게 이제 림프노드 서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좀 바뀌었는데, 아예 파이널 아스피레이션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림프노드 사이즈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8에서 10mm 정도 이상 되는 다이아미터 이상 될 경우에 파이널 아스피레이션 바이옵시를 시행하라고 됐고, 그 다음에 센트럴 렉 다이섹션에서 언급이 좀 바뀐 게, 라테랄 로드 다이섹션을 예정되어 있는 환자는 센트럴 로이드가 보이지 않더라도 센트럴 로드 다이섹션을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스에 관한 수술을 했을 때, 리커런스에서도 그 8에서 10mm 사이즈 노드 이상 되는 경우에 파이널 아스피레이션에서 이제 리커런트 노드 그 서저리를 하라고 돼 있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작은 사이즈의 림프노드의 메타스타시스가 한 개만 발견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게 특징적으로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도 가끔씩 이제 뭐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술하기 좀 꺼려하는 환자들인데 한 5mm 정도 메타스타시스 의심되는 게 리커런스가 발견되면 지켜보는 경우도 요즘에는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다른 나라에서 한 논문인데, 이게 보시면 그 2015년 ATA 가이드라인 전후로 컴플리션 사이렉팅의 비율을 해놓은 겁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2013년도, 14년도에는 컴플리션 사이렉팅을 했던 건 82%가 됐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17% 확 줄어든 그런 기준을 했을 때 컴플리션 사이렉팅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통계를 간단하게 내봤더니 캔서 사이즈는 큰 변화가 없었고 전절제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보면 2011년도에서 14년도까지는 한 55% 정도 됐었던 토탈사이렉토미 비율이 2016년도에는 30%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드물어진 프로시저처럼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토탈사이렉토미만 하는 경우보다 아예 라테랄 로드 메타스타시스가 심해져서 토탈하고 라테랄 로드 다이섹션을 같이 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토탈만 하는 경우보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렉토미와 토탈사이렉토미는 언제 또 다시 변할 수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추세는 저희 학회에서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이제 패널 디스커션 이런 거 해보면 확실히 이 토탈사이렉토미 비율이 거의 한 7:3에서 8:2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를 대부분 알 수 있고요. 환자분들도 이제 워낙에 요즘도 많이 찾아보고 오셔서 로렉토미를 선호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거의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꼭 토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로렉토미를 원한다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점들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현재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미니마우스 사이드 서저리인데요. 이렇게 우두가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 차이는 여전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워낙에 사이드 캔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우두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뭐 저희가 벌써 한 20년 이제 돼갑니다. 20년 처음 엔도스코피 사이드 테크가 소개된 게 한 20년 정도 됐고요. 여성분들이 많은 게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그 비밀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인디케이션을 이렇게 정해놓고 했습니다. 뭐 사이즈도 5cm 이하, 뭐 젊은 여성분들, 원리 사이드 캔서, 콜피사 네오플라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 인디케이션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7cm, 8cm 정도 되는 사이드 노들도 엔도스코피로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예전보다는 수술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앱솔루트한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주 심한 갑상선암이나 이제 주위 장기나 이런 인베이전 이런 경우에만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선생님 다른 여러 가지 병원들에 보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갖고 오십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20년 된 방법부터 지금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순서와 어프로치까지 이제 다양하게 요즘 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게 더 좋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서전들이 뭘 선호하느냐, 환자분들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환자분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런 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모든 방법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있고, 처음 개발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 선호도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서지컬 아웃컴을 보면 서지컬 아웃컴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환자분들이 2수술이나 3가지 수술을 전부 다 경험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 만족도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해도.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선택은 뭐 굳이 꼭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 환자분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겨드랑이를 통한 가스리스 어프로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옆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 크론 트라인지얼러브와 파라사로이드를 조금 더 구별하기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편 갑상선을 토탈을 할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엑스라이 어프로치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성경 과장님이 잘 지금 하고 계신 가스를 이용한 엑스라이 어프로치가 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인시전 길이가 굉장히 작아서 미용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스를 쓰면 아무래도 시야에 조금 방해되는 면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잘 극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서지컬 글로브를 이용해서 굉장히 작은 한 2-3cm의 구멍만 내놓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이용해서 교수님들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인시전 사이트가 적기 때문에 코스메틱 이펙트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이고, 펜도 적고, 하지만 워킹 스페이스가 좀 적고, 여기도 역시 반대편 넘어갈 때 수술할 때 그렇게 용이하게 수술하기는 쉽지 않고, 드물긴 하지만 간혹 CO2 가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티리어 체스트 어프로치와 그 브레스트 어프로치는 좀 두 개가 좀 유사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런 구멍을 4개를 유륜 주변하고 체스트, 그다음에 엑실라 근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스를 이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이로이드와의 거리도 좀 짧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픈 수술하는 거와 비슷한 시야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익숙해지면 좀 있어서 수술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서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서브큐를 통해서 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안티리어 체스트 쪽에 파레스테시아가 생겨서 이게 나중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어프로치긴 한데, 이건 아예 안티리어 체스트가 없이 양쪽 엑실라와 양쪽 유륜 입구 주변으로만 해서 인시전이 아예 체스트 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도 어프로치 자체는 안티리어 체스트의 어프로치랑 비슷하고요. 똑같이 서브큐테이너스로 목까지 다이섹션했기 때문에 아까의 단점인 파라스테이시아가 여전히 문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대부분의 환자는 괜찮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꽤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저희 수술을 오픈 수술할 때 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져서 서전들이 조금 더 배우기 편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특히 이제 센트럴 다이섹션을 할 때 이 위로 스트럼 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쪽에 있는 다이섹션이 쉽지 않다는 그런 단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서지컬 아웃컴에 뭐 영향을 따로 미친다거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메트로 어프로치에서 귀 뒤로 파로티드 수술할 때 쓰는 그 인시전으로 가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쪽 로베토미 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반대편 넘어갈 때는 시야가 워낙에 안 보여서 그건 좀 어렵고요. 위쪽에서 접근을 해서 센트럴 로드 다이섹션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분들 보시면 귀 뒤쪽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사진 세 번째 밑에 사진을 보시면 귀 뒤쪽으로 여기 머리를 깎고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이라도 긴 여성분들이 이런 건 나중에 머리카락하고 쉽게 가려져서 우리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일 서전대사에서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게 트랜스오럴 어프로치인데요. 말 그대로 입안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딘지바와 립 사이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고, 세 개 구멍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멍을 세 개를 뚫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몸 피부에 스카가 남지 않는 스칼리스 사이로렉터미가 아마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뮤코자 인시전을 넣어서 하게 되고, 되게 혀 밑으로 인시전, 여기 혀가 혀 깨물거나 해서 다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낫습니다. 이쪽은 인펙션이 생각보다 생기지 않고 문제 힐링이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1~2주만 좀 불편하고 나중에 되면 환자분들의 불편이 크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초창기에는 혀 밑으로 가는 신경 인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환자분들 고생을 했고 서전분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멘탈 러브 인절이나 이런 건 거의 없어졌고요. 단지 이제 이 턱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스킨 딤플링 같은 게 조금 생긴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스킨이 되게 얇습니다. 서브큐도 되게 얇아서요. 잘못 다이섹션하면 뻔히나 이제 이런 인절들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처음에 시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조금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환자들의 만족도는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장기간 팔로우업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치과나 이제 구강외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입술로 들어가서 했던 게 나중에 치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결과는 좀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도나 로봇은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러닝 커브가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확실히 좀 더 필요한 사실이고, 병원의 선호도와 여러 가지 호스피탈 퍼실리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사실인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픈 사이로렉터미와 비교해서 크게 뒤질 거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엔도와 로봇 사이로렉터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권유를 하시거나 환자분한테 소개를 하실 때 오픈이랑 비교해서 크게 수용적인 결과나 회복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간혹 로봇이 수술이 더 정교하게 잘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잘못된 얘기고요. 서지컬 아웃컴 자체에 대한 거는 오픈이나 로봇이나 차이가 없고, 이제 관점을 이렇게 온도가 바깥에서 보여서 미용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환자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관점을 사무실에서 접근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이로드 수술할 때 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목소리 문제거든요. 목소리가 치시는 분들 주변에 항상 꼭 있기 때문에 이제 리커런트 라인지얼 러브 프리저베이션 어떻게 하는 거가 서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많이 생기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한두 명씩 생기면 선생님도 괴롭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극복하려고 많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퍼센트는 높지 않습니다. 한 트렌즈한테 한 3%, 한 1%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적은 것 같고요. 근데 갑상선 환자 워낙에 많은데 솔직히 1%만 해도 1명 중에 1명은 생긴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 수는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결정적인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개 인저리는 잘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트랙션, 그러니까 당겨서 갑상선을 당겨서 너브가 같이 당겨져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복이나 뭐 하모닉 같은 서지컬 디바이스를 쓰면서 생기는 그 높은 열 때문에 서만 데미지를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워낙에 수술을 잘하셔서 이렇게 스캔트를 이렇게 너브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조직을 잘 땡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른 이스케미아 이런 게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끔 드물긴 하지만 다이렉트하게 잘리는 경우도 가끔씩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컨트라인지얼 러브를 틴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게 가장 그래도 편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현재까지는 아니고 저희 레전스 때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뉴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 한 3, 4년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컨트라인지얼 러브 인저리를 예방하고 이제 보컬 펑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그 튜브를 이용해서요, 이제 엔도트라키알 튜브 중에 일렉트로드를 달아있는 일렉트로드가 쭉 연결되어 있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튜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컬 코디에 위치를 해서 나치과 선생님이 이제 인투베이션을 합니다. 인투베이션을 하면 인투베이션 하고 바깥에 있는 기계에다 연결을 시킵니다. 바깥에 있는 기계에 연결을 시키고, 이건 이제 프루브고요. 이제 이거를 수술하고 할 때 컨트라인지얼 러브를 찾아서 이 프루브를 대면 전기 신호가 갑니다. 전기 신호가 가서 그게 전기 신호가 가지 않는 너브랑 전기 신호가 가는 너브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신호가 잘 가서 살아있구나라는 걸 구별하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수술하다가 그 전기 신호가 없어지면 이건 인저리가 있을 수 있겠다. 물론 그게 폴스 포지티브도 있지만 이 인저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저걸 수술하다가 중간중간에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아니면 아예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기 신호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게 해서 그 소리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런 일렉트로드의 앰플리튜드가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써서 컨트라인지얼 러브의 펑션이 계속적으로 수술 중에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면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벌룬이 있고, 요 위에 이제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보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부터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요맘때부터 보험으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한테 보험으로 되고 있고, 주로 지금 인디케이션, 심평에서 정해놓은 인디케이션은 리오퍼레이티브 사이드 서저리나 아니면 그레이브스 디즈나 라지 고이터 같은 큰 갑상선 수술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노드 메타스타시스가 확실히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이드 포스테리어 포지션에 있어서 컨트라인지얼 러브의 인베이전을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의 보험 기준이 돼 있는데, 실제로 심평원은 일일이 거의 체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루틴하게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쓰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스물 세이는 캔서거나 아니면 캔서가 아예 슈피리어 쪽에 있어서 앞에 스트레머스 쪽으로 있는 그런 사이로드 수술할 경우에는 잘 쓰지는 않는데, 그 외에 조금이라도 밑으로 가 있거나 트라케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쓰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뉴오피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한테는 그건 확실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요즘엔 아마 이게 많은 대학병원들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좀 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좀 있으셔서 아마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리커런트 나이저 러브의 그런 인저리를 줄이려는 노력은 아마 꾸준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거를 쓴다고 해서 리커런트 나이저 러브의 인저리의 퍼센티지가 더 줄어들겠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조금 줄어들거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 맞긴 합니다. 맞긴 해서 이제 이거를 안 써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은 굳이 연구 결과가 비슷하거나 한 줄어드는 거 정도로 돼 있는데 굳이 비싸게 이거를, 저 튜브값이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써야 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선생님도 물론 계시긴 한데, 이게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거의 루틴화된 프로시저거든요. 저런 모니터링을 하는 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저게 나중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환자분들도 저런 거를 하는 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그런 프로시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